전국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자랑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570주년이 되는 해를 기리는 한글날입니다. 지금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는 우리 한글날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글에 관해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글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떠나서 우리는 하루도 살기 힘들 것입니다. 공기와도 같은 한글, 그래서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글이 국보 제1호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자료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 25년 1443년에 창제가 되고 세종 26년 1446년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5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명칭은 주시경 선생이 처음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의 문화생들, 제자들은 후에 일제강점기의 조선어학회를 통해서 우리 한글 지키기 운동, 보급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글을 지키는 것은 곧 독립운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게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 한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우리 한글이 자랑스러운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 6월에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문맹퇴치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 유네스코에서는 한글을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동유럽의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는 세종대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자, 이 고등학교에서는 처음 학교를 개교할 때 많은 왕들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왕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세종대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많은 임금을 왕들을 제치고 선정이 된 이유는 세종대왕의 과학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위해서 만든 한글, 그 업적 때문에 세종대왕을 선정해서 학교 이름을 세종대왕 고등학교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저도 바르샤바의 이 세종대왕 고등학교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요?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대략 5,000개 내지 6,000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언어가 또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0만 이상의 인구가 쓰고 있는 언어는 100가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글은 사용 인구 순위로 볼 때 몇 위나 될까요? 예, 우리는 남북한 인구 7천만,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 합하면 7,700만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 5천 개 이상의 언어 중에서 13위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이 결코 작은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글의 구성 원리는 컴퓨터의 아주 간단한 계산 원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자 공세에 살아남은 워드 프로세스는 오직 한글뿐이며, 한글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서 한글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것이 세계 많은 언어학자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강대국의 문자에 의해서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또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한글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양반층은 우리 한글을 폄하했습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했지요. 언문이다, 암클이다, 반절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한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문을 숭상하는 태도를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이 한문에 의해서, 한자에 의해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글, 국어는 또 일제에 의해서 크나큰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일제는 1938년부터 우리 말과 글을 아예 못 쓰게 했습니다. 국어가 곧 일본어다, 이렇게 일제는 우리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바깥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함흥의 어떤 여학생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취조를 받다가 한글을 가르친 선생이 누구인가, 이렇게 일제가 추적을 하게 되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조선어학회 연구자들을 대거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33명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기소를 하죠.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주 잔혹한 그 고문을 가해서, 그 고문을 받은 끝에 우리 한매 이윤재 선생, 그리고 효창 한징 선생께서 옥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두 분께서는 우리 한글을 연구하시고 지키다가 목숨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한글 지키기 운동이 곧 독립운동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목숨으로 지켜온 한글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더욱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한글을 사랑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가는 것이 한글을 지키며 우리의 정신을 지켜온, 민족 정신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방이 되고 나서는 미 군정이 사실상 통치를 하게 되면서 영어가 또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우리 한글이 또 영어에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국어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교육 현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수능에서 영어의 비중을 낮추면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한글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우리 한글에 대해서 세계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우리 한글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맥컬리 교수, 아주 한글 사랑이 유난히 지극한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제임스 맥컬리 교수는 한글날이 되면은 우리처럼 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휴일로 정하고 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한글 음식을 나눠 먹고 우리 한글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아주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분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로버트 램지 교수. 이분께서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이다, 세계의 알파벳이다, 그리고 한국의 높은 문화 수준을 한글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한글의 가치와 의미는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한글을 극찬을 했습니다. 또 많은 언어학자들이 우리 한글을 극찬을 했습니다만은 몇 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맨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미국 UCLA 대학의 교수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글은 과학성과 체계성을 갖춘 세계 최고의 문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이 한마디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 같습니다. 영국 리즈대 교수이면서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슨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이뤄낸 최고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리즈대 교수 제프리 샘슨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인류가 이뤄낸 최고의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많은 문화를 이루어왔지만은 그 중에서도 한글은 단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업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글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1949년에 개국이 되었죠.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문맹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문자개혁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를 거듭했죠. 그런데 그 결과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 왜 이렇게 문맹률이 낮은가, 그리고 그 문맹률을 퇴치하는 기간이 왜 이렇게 짧은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한자를 배우고 한문을 제대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무려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조선에서는 1년, 2년이면은 문맹을 퇴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조원나이 총리가 한글 같은 표현 문자를 도입해야 중국의 문맹을 퇴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또 중국의 류사오치 주석은 중국의 어문 학자들에게 조선으로 가라, 조선에 가서 한글을 배워라, 그래야 우리 중국의 문맹을 퇴치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 시책으로 한글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자를 대신하는 문자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는 다시 한자를 배우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미 중국에서도 한자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한글을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다시 한자를 배우겠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고전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남보다는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능에서도 한문을 제2 외국어로 간주하고 있죠. 한자 한문은 재미있게 외국어를 공부하듯이 그 정도로 공부하면 됩니다. 한문을 몰라서, 한자를 몰라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전공을 한 입장에서, 한문 소설을 전공하고 번역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대지를 쓴 미국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 펄벅 여사는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훌륭한 문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창제한,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리지가 1994년 6월호에서 우리 한글을 또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한글은 독창성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서서 경제 번영과 민주화를 이룩한 그 저변, 그 바탕에는 바로 한글이 있었다,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되고 있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경제 번영과 민주화, 그 바탕에도 쉬운 우리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의 학자들의 우리 한글에 대한 평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이 우수한 것은 다 알고 있지요. 학교에서 배우고 또 많이 들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이 과거에 묻혀있는 그런 문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계속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글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우리 피겨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 김연아 선수도 한글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미소와 함께 한글이 더욱 아름답고 예쁘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글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 언어학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한글이 왜 국보 1호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이 국보 몇 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우리 한글이 국보 몇 호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죠. 금방 대답하기가 힘들죠. 대답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국보 1호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몇 호가 되어 있나요? 국보 70호입니다. 우리 한글이 국보 70호라는 것 우리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보 1호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우리 문화 지킴이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번째 청원으로 우리 한글을 국보 1호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만 하면 우리 한글이 국보 1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보 1호는 지금 숭례문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번호에 너무 집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숭례문이 국보 1호이긴 하나 과연 국보 1호로서의 그 상징적인 의미, 가치가 있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숭례문이 2008년도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불이 나서 소실이 되었고 복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그 관계자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숭례문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 한글은 어떻습니까? 불에 탈 일 없습니다. 그렇죠? 숭례문이 국보 1호이긴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숭례문을 만져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숭례문이 그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쳐다볼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한글은 어떻습니까? 온 국민이 매일매일 쓰고 말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글이 국보 1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런 역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국보를 처음 지정한 것은 그 유래가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조사해서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때 조선 고적 제1호 숭례문, 경성남대문, 그 당시 용어로는 경성남대문을 조선 고적 1호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1962년도에 국보 1호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보 1호를 지정한 것은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연스럽고도 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글과 숭례문 둘 중에 어느 쪽을 국보 1호로 지정할까요? 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66%가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숭례문을 계속해서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분은 2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의 국민들이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지하고 계신 겁니다. 자, 20대 국회 첫 번째 청원으로 우리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앞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들고 계신데요. 우리 카메라도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한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저도 깜빡하고 한글로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한글이 훈민정음이 왜 국보 1호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훈민정음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온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멸의 우리 한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보의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글 훈민정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지지해 주시겠지요? 우리 한글 훈민정음 국보 1호로 만듭시다. 더욱 사랑합시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축제날입니다. 그렇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이야기만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번 세 번째 꼭지는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는 애민 정신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렇죠? 한글을 창제하시고 서문을 밝히셨는데 그 서문에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어를 제일 못하는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서명도 하시고 짧은 글도 쓰시고 또 국민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또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어 실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국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게시판에 우리 청소년들이 두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등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글을 씁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시는데 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대통령 봉급까지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립니까? 이렇게 고등학생이 질타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글을 썼다고 목숨이 위태로운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게시판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한 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 정부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만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왜 유가족들을 위로하지 않고 그들의 희생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문제를 졸속으로 굴욕적으로 협상했습니까? 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남북 평화의 교두보인 개성공단을 왜 폐쇄하셨습니까? 왜 우리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부추길 수 있는 사드를,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드를 일방적으로 도입합니까? 아니,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청와대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이 국어를 제일 못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어른들에게 질타를 가하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이 학생들이 나라의 문제를 어른들이 책임지고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될 이 문제를 이렇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야만 하는 이 현실, 이러한 현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반성하고 바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학생들, 이렇게 힘들게 해서 우리 어른들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반성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여러 문제가 터지고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우리 힘들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능력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침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마디 좀 거들어야겠습니다. 자,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48개 언론사의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해독 불가 대통령 발언, 이게 대체 어느 나라 말인가? 대통령의 질의응답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의 호응 관계도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 많이 배우죠? 문장의 기본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이 기본적인 주술, 호응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점을 일탈하고 있다. 이 논점을 일탈한다는 것은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논리가 비약적이다. 자,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논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논의의 초점이 유지되어야 상대와의 대화가,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가장 작은 단위인 문장의 주술 관계를 잘 살려야 하지요.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주술 관계도 맞지 않고 논점도 일탈되어 있고 논리도 비약적이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대화 내용은 동문서답에
유체 이탈 화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언론사 간담회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고치면 됩니다. 고쳐서 기사를 정리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은 바로 우리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대화 방식,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지시고 명령이죠. 그래서는 국민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지요. 본인께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소개한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토록 절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한 그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충고를 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의 말이라도 옳은 말이고 또 사리에 맞는 말이라면 우리 어른들이 참고를 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지요. 사과해야지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고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좀 더 평화롭고 발전해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 우리 훈민정음 창제 570주년, 우리 570주년을 기념하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점도 있고 또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좀 부족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좋은 시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국어 불이 김창수의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